재미있고 속 시원한 증권 전문 방송 인포맥스 라이브. 저는 박종현이고요. 네, 저는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아유, 각도기님 네. 오늘도 월요일 여지없이 날이 색깔을 다시 찾았네요. 월요일의 색깔은 블랙. 아니 뭐 그렇게 네. 얘기하시지 마시고 전 정말 신물 납니다. 월요일마다. 정말. 하여튼 뭐 좀 비도 오고 해서 별로 이렇게 기분 썩 좋지 않았는데 네. 뭐 시장도 썩 이렇게 좋지 않아서 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심경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웃음기 빼고 좀 진지하게 방송 채워 가도록 하겠고요. 뭐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저희가 너무 진지하게 가면 안 되니까 네. 살짝 이빨을 보이더라도 너무 노여하시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금 길게 일부에서는 좀 매크로하고 최근에 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네.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NH투자증권의 WM 마스터즈 채권 전략 우리 강승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잘 지내셨죠? 아, 잘 지냈습니다. 예. 그럼요. 지금 아주 어렵던 환경에서 지금 네. 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채권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다가 최근에 조금 많이 힘을 내고 있는데 네. 오늘 또 정부에서 최근에 조금 국채 금리는 많이 하락했지만 사실 신용 시장은 아직 좀 경색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조금 간단한 내용하고 영향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그대로 최근에 이제 국채 10년물 기준으로는 거의 한 달여 만에 10년물 금리가 거의 100bp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100bp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정상화 시도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사실은 정부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역시나 신용시장인데 신용시장에서는 사실은 회복이 좀 요원한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시장 내에서 장내 매수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인 오늘 대책이 나왔고 오늘 대책은 사실은 새로운 게 나왔다기보다는 그동안 했던 것들을 흔히 말하는 규모를 조금 늘려서 발표하는 형태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더 중요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시장에서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정부가 말 그대로 초기에는 도와주는데 지속성에 대한 과연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는데 네. 오늘 나온 자료도 사실 특별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신용시장이 회복이 요원하니 우리가 이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넌스 이펙트가 컸다라고 보고요. 뭐 원래 저희가 알고 있던 채권시장 그 치안펀드 규모를 조금 뭐 2조, CP 매입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늘린 거라 뭐 이번에 나온 대책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는 적어도 시장 안정화의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더 포커스라고 보고요. 실제로 반대로 말하면 왜 이게 지속해서 나오는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 2, 3개월 전 정도의 국채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 보였으면 분명히 크레딧 시장도 같이 안정화되는 시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말에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집행이 좀 닫히는 그때 국채 시장이 이제 막 안정화되면 사실 크레딧물 관련돼서는 일단은 자금 집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시장의 안정화가 요원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거 나왔으니까 갑자기 엄청나게 빠르게 회복될 거야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일단은 국내 신용시장은 아무래도 내년도 1분기 정도는 가야 좀 안정화될 걸로 저희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이해하고 싶은 게 당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용 경색이 됐고 돈맥 경화가 일어났고 사실 일반인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신용 위기 상황으로 갔다가 지금 풀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오늘은 보면 건설사 PF, ABCP도 사주겠다고 했고 증권사 갖고는 PF도 사주겠다고 했고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문제가 일어나는 걸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읽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코로나 때 했던 건 무제한 매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가격에 나오면 우리가 물건 사주겠다는데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모든 걸 다 사주겠다라는 스탠스가 코로나 때 스탠스였다면 네. 지금은 사실 과거에 있었던 치안펀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안전판을 형성해주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워낙 코로나 때 기억이 강렬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이 나오면 마치 코로나 때와 같은 무제한 매입, 적극적 매입을 생각하시는데 캐피탈 콜이라는 형식 자체가 네. 내가 적극적으로 가격을 대면서 사겠다가 아니라 필요시 내가 지원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워낙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그쪽 경험이 강렬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으신데 그런 식으로 가격을 대면서 적극적으로 사는 형태는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정책 당국이 신용시장 경색 상태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분명한 신호를 계속 전달해주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알맞은 이해라고 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한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은행권은 뭐 당연히 아닐 것이고 뭐 증권회사 중에 소위 말하는 일부 또는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그 밑단의 하위의 금융회사들 중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신용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맞습니다. 예, 네네. 신용위기는 막아주는 것 같고 근데 소형이라든가 문제가 심각했던 뭐 증권 아니면 보험 아니면 뭐 저축은행까지 봐서 그 중에서 일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저희가 말씀하신 질문 자체가 모든 증권사 중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안 생길까라는 질문이라면 당연히 가능성 열어둬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이 부동산 PF란 게 증권사와 캐피탈사 문제인데 그 중에서 흔히 말하는 은행 계열사 캐피탈과 증권사를 빼고 나면 그 외의 익스포저가 사실 시장 전체를 흔들 정도의 익스포저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게 뭐 제 담당 자체가 매크로를 보는 쪽에 있기도 하고 시장에 계신 분들 특히나 이걸 시청하시는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결국은 이 위기가 전체 시장으로 전이될 거냐를 판단하셔야 될 건데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익스포저가 시장 전반의 위기냐 아니면 흔히 말하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이 없는 그 업무 없는 애들의 문제냐 본다면 은행 계열사 캐피탈과 은행 계열사 증권사를 제거하고 보면 전체 익스포저가 시장 전체를 뒤흔들 정도는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리스크를 경시하는 것도 문제겠으나 모든 문제를 위기라는 형태의 침소봉대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위기 혹은 그렇게까지 뭐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네. 뭐 은행 위기가 당연히 아닐 거고요. 이 문제 자체도 뭐 엄청나게 거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매일매일 워치해야 되고 이럴 리스크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신용 이벤트라는 게 가능성으로 책정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약간 all or nothing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약간은 안도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1분기까지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주로 지금 연간 전망 자료를 들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또 연말이기도 하니까 연간 전망이지만 좀 연간보다는 내년도 한 상반기나 한 1분기 정도에 좀 포커스를 둬서 오늘 일단 가져오신 자료 쭉 말씀 주시면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뭐 질문을 좀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년도 전망 제목이 조금 눈에 띄는데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채권 시장 종사자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되게 친숙한 인물인데 볼커라는 1980년대 미국 연준 의장이었죠. 이분이 흔히 말한 채권 시장 대학살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두 가지예요. 제가 이 제목을 썼던 거는 올해 볼커를 표방한다고 대놓고 파월이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볼커를 표방한 올해 연준 정책이 내년에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거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채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 차트 기준으로는 40년짜리 차트가 올해 깨졌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 4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건데 볼커 이후에 처음으로 그렇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음. 이거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료 혹시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자료는 공유는 여러분 안 돼서 죄송하고요. 화면을 조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올해 이맘때,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올해를 전망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보통 미국이란 나라를 전망을 할 때는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를 전망을 하고요. 네. 소비를 전망할 때 당연히 근로시장을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돈을 쓸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는 핵심은 얘네들이 얼마를 벌까? 왜? 그래야 얼마를 쓸지가 보이니까요. 저희 같은 채권 애널리스트나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미국의 고용시장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그런 이유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온 차트의 제목을 봐주시면 근로소득이 의미가 없었다라고 써놨는데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게 뭐냐면
미국의 총 취업자가 받는 시간당 실질 임금을 곱해 본 겁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근로자들이요. 일해서 번 돈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이에요. 지금까지 저희는 이걸 분석을 해왔습니다. 이게 빠르게 늘어나냐, 오히려 줄어드냐, 네. 천천히 느냐. 작년 이맘때 저도 연준도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물가가 일시적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저 역시도 그 부분 틀렸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예를 들어서 연준이나 하느니 물가나 성장률 전망할 때 서베이 갖고 하지 않거든요. 걔들이 갖고 있는 모델 갖고 해요. 근데 모델 전망치가 2배 이상 틀렸다? 연준이 바보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모델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바뀌었다라는 거겠죠. 저희가 그동안 40년 동안 중요하게 보지 않던 모델 아래 들어가 있지 않던 데이터에 큰 왜곡이 생겼다라는 걸 거고요. 실제로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 미국인들의 구매력은요. 올해 2월 달 이후로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연간으로 작년보다 구매력이 낮아졌어요. 그럼 저희가 하는 경제적인 상식은 소비가 줄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소비가 줄었으면 기업들은 가격 전가에 성공을 못했을 거고 이 정도 임금을 용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2분기, 3분기 미국 소비가 오히려 서프가 났었죠.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뭐냐면 내년 전망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우리가 못 보던 게 뭐지? 왜 근로소득 전망은 연준의 말이 맞았는데 왜 소비는 틀렸을까? 여기부터 봐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보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거기 컴퓨터 보면 저기 나옵니다. 첫 번째로 왼쪽 데이터를 봐주시면, 그러니까 보실 때 왼쪽에 가격 막대 그래프가 크게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코로나 이전 11년 동안 미국의 가계자산이 54조 달러가 늘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올해 1분기까지 미국 가계자산이 40조 달러가 듭니다. 엄청나게 늘은 거네요. 11년간 늘어난 걸 2년 동안 75%를 따라잡은 거고요. 네. 심지어 연준 통계에는 크립토 커런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크다고 봐야겠죠. 네. 과거에 연준도 무디스도 대략 1달러 정도 자산이 늘 때 4.5센트 정도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니 40조 달러면 한국의 GDP만큼을 미국의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향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떤 말씀드리냐면 이런 부분에서 미국 소비가 버틴 것 같은데 예. 그럼 이게 내년에도 유효하냐 안 하냐를 먼저 봐야 될 거잖아요. 음. 이거에 대한 분석 없이 또 저희가 항상 보던 것만 보면 또 놓칠 거라고 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른쪽 봐주시면 미국의 가계자산이 일단 2분기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5.6조 달러면 코로나 발발 당시를 제외하면 사상 최대 자산 감소고 일회적이지 않다고 보는 게 왼쪽 차트 봐주시면 2분기 때 줄어든 게요. 뭐 보시는 분들은 너무 가슴 아프시겠지만 싹 다 주식에서만 줄었습니다. 네. 알주식에서 거의 7조 달러 가까이고 DC 기금 쪽도 사실 주식일 거죠. 네. 주식에서 거의 그래서 주식에서만 거의 8조 달러 가까이 줄었고요. 올해 2분기까지도 미국의 부동산은 늘었어요. 네. 근데 오른쪽 봐주시면 3분기부터 부동산도 하락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 건 저희는 부동산이 은행 위기와 연결됐던 금융위기 때를 떠올리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심플합니다. 올해 연준도 시장도 놓쳤던 간과했던 게 엄청난 부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내년에는 마이너스 부의 효과로 간다. 부의 음의 효과로 음의 부의 효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들, 노동시장, 근로소득 네. 다시 좀 의미가 있어지지 않겠나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데 또 한 달 반 전쯤에 연준에서 초과저축과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고 그날 그 유명한 그 닉 타바리우스가 6% 기준금리 기사를 쓰면서 시장이 좀 난리가 났었는데 예금이라는 게 예. 어느 나라나 상위 50%는 예금을 꺼내서 생활비로 쓰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 그 1.7조 달러가 누가 들고 있냐를 보면 상위 50%가 약 80% 정도 들고 있고요. 하위 50%가 들고 있는 예금이 3,600개 정도입니다. 네. 실제로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상위 50%는 지출 축소를 통해서 세이빙을 저축을 만드시는 분들이고요. 예금을 꺼내 쓰시는 분들이 지금 하위 50%인데
그러면 3,600개 정도가 맥스일 거라고 전 봅니다. 근데 9월 달에 총 예금 줄어든 규모가 1,375억 달러? 네. 그러면 저는 많아야 뭐 4달짜리 아니겠냐. 그래서 네. 저희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년 전망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올해 도대체 뭐가 틀렸을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든 모델에 안 들어가 있는 재료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보고 그게 뭘까가 제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일단은 부의 효과는 마이너스로 바뀔 것 같고요. 초과 저축은 없어지진 않았으나 4달 정도 남은 것 같다. 그러면 아마도 내년도 한 2분기 정도 들어가면 소비가 올해 미국 소비가 비대칭적으로 강했다면 내년에는 오히려 비대칭적으로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연준의 스탠스나 의사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중간에 조금 질문도 좀 네. 섞어서 말씀 여쭤볼게요.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도 그렇고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평가했던 그 놓쳤던 게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기에는 자산 효과를 간과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도에는 자산 효과가 즉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면 그럼 거꾸로 생각보다 인플레가 빠르게 사그라들 가능성도 높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감히 예단하기 어렵겠으나 네. 일단은 그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의사록에서 뭐 이 자료에는 의사록 얘기는 없으니까 당연히 말씀 잠깐 드리면 되게 좀 재밌었던 게 저희가 11월 FOMC 때 기억하시겠지만 파월이 흔히 말하는 이제 균형 맞추기 원맨쇼를 한 거죠. 네. 12월 달에 50bp로 속도 조절할 수 있어. 다만 터미널 레이트를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데 의사록을 봤더니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적정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터미널 레이트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베리어스라는 표현은 네. 사실은 맨이나 모스터보다는 적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연준 내부적으로는 일단 속도 조절에 대해서 조금 더 컨센서스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함의가 있냐면 과잉 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내년도에는 비대칭적으로 소비가 둔화될 가능성을 일단은 연준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아까 보셨겠지만 2년 동안 늘어난 가계자산이 11년 동안 늘어난 거에 70%를 따라잡았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비근한 예로 제가 항상 세미나 가서 말씀드리는 예가 뭐 제가 뉴스로 본 건데 예를 들어 올해 저희가 그 자스민 회원, 현대백화점 VVIP 회원이 1년에 2억 써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3억으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의 연봉이 50% 늘어서는 아니겠죠. 음.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사실은 미국에도 있었을 거고요. 네. 저희도 지금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올해 아니면은 겪어보지 못한 거였을 거고 당연히 물가나 GDP 모델에 안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내년에 유효하냐 아니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동의가 되는 것은 이제 부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간파하는데 실수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최근에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측면을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자들이 뭐 DC건 DB건 퇴직연금이 많이 늘어났고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늘었고 주택 가격은 늘었고 하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무 신나서. 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서 공간이 하나 생기는데 어떤 공간이냐면 취업자 관련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에 뭐 졸치라든가 이제 비농업 고용이 발표되니까 그게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초점이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고용의 질은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기업들이 그 감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비스업이라든가 일회성 그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알바 자리는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바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미국 상황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지금 하신 부의 효과가 내년에 감에서 역으로 나타나고 그다음 모든 가격이 떨어지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급속하게 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하나 문제는 고용이 여전히 살아있는 실업률이 쉽게 안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그게 어떤 그 인플레이션 감소 폭의 브레이크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많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들으시는 100명이면 100명이 생각하는 그 속도감 있는 CPI 둔화에서 속도는 100명이 다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때 뭐 마치 당장 11월 달에
6.5짜리 보는 거 않고요. 저희도 11월 달에 7자를 봐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게 세상이 또 반대로 바뀔 거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방향에 대해서는 피크아웃이 좀 분명해지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이 형 말씀 나온 김에 요거 좀 보여드리면 지금 저희가 물가를 좀 공포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헤드라인 CPI만 올라오면 에너지 얘기를 할 텐데 네. 코어가 올라오고 있다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예. 근데 코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률을 기여도 별로 나눠보면 렌트비가 60%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차트 두 개가 제가 제목에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CPI에 반영된 주거비 상승률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예를 들어 렌트비가 월세잖아요. 네. 월세를 매달 집주인과 매달 계약을 새로 하지 않기 때문에 CPI에 들어간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1개월 전에 계약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차가 있는데 다행스럽게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신규 계약 기준으로는 올해 2월달 이후 피크아웃을 했고요. 제가 이거 자료 작성하고 나서도 다음 달께 나왔는데 하락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분기가 되면 코어 상승률도 네.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것 때문에 반영치 못했던 경기 요인이나 이런 금융 안정성 요인들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볼 개연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드디어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렌트비 언제 꺾일 거냐. 초미의 관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확연히 좀 피크아웃하고 떨어진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상당 부분 좀 마음에 안심이 되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렌트비에 선행하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네. 말씀 나온 김에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그거까지 한번 그러면 결국 물가 전망이 어쨌든 뭐 지금 높으니까 기저효과만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떨어지긴 할 텐데 지금 다들 약간의 생각 차이가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떨어질까? 맞아요. 얼마나 기울기가 가파를까? 내지는 뭐 완만할까 이거거든요. 혹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년도에 이 물가가 저희 하락할 하우스뷰는 거죠? 일단 연평균으로는 4.3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헤드라인 네, CPI 미국 헤드라인 CPI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그래서 보고 있고 네. 사실 그 정도만 되더라도 저희가 연말연초 7자 보다가 내년도 연평균 4%면 내년도 후반부에는 4보다 낮아진다는 이야기니까. 3자 후반대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내년도 2분기에는 저희는 기준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질 거라고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보다는 경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내년의 통화정책의 테마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거를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양가를 비교하셔야겠죠. 그래서 할인율이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과 그만큼 진짜 이제 찐으로 경제가 안 좋다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 같은 금리쟁이 입장에서는 일단은 네. 물가에 대해서 한숨 돌리기 시작하면 금리는 분명하게 피크아웃하는 게 확신이 들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저도 뭐 대학교 때 경제학 원론 배우고 이러면 막상 시장 나왔더니 가장 별 볼 일 없던 공리 중에 하나가 화폐 수량설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QE를 하면서 왜 돈을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가지를 세련되게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엣지 있는 인사이트였고 그게 사실은 저희가 과거에 올해는 또 인플레이션 콜로 유명하셨던 레리 서머스가 했던 시큘러 스태그네이션 콜이었고 그것을 근거로 사실 MMT라는 지금 생각하면은 나왔으면 안 됐을 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정부가 금융 사이드가 아니라 실물 사이드에서 직접 돈을 꽂아줘 버리니까 화폐 수량설이 먹히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봐주시면 그래서 M2만 많이 보는 차트들은 보셨을 텐데 저는 그래서 M2랑 육토속도 증가율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과거에 CPI 피크랑 약 7개월 정도 시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고 있고 네. 내년도 1분기 정도가 되면 다시 코로나 이전 정도로 돌아옵니다. 심지어 한국은 이미 M2 증가율과 유통속도 증가율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다양한 논리들을 들으시죠. 렌트비를 추정하는 거, 뭐 에너지 가격 추정하는 거. 근데 어쨌든 CPI라고 하는 게 저희가 결국은 화폐로 표시된 명목 가격의 변동률이잖아요. 네. 그럼 그 화폐가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있냐? 이거에 대한 저울질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QT와 함께 최근에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마 유동성이 잠기는 부분들이 영향을 이쪽도 많이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강영구원님이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좀 하셨어요. 내년도에 이제 실제 금리가 명목 금리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게 올라간다는 건 실제 금리 플러스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그거는 뒤집어 보면 불경기가 본격화된다라는 얘기라서 주식시장 장 없다라는 얘기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거는 뭐 그렇게 왜 그렇게 또 갑자기 아니 가능성이 그게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침체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네. 경기 침체 상황에도 주식시장이 좋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물론 이제 그 시간의 선행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상당하다라는 거를 네.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채권으로만 얘기를 들으시면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저 무슨 얘기일까 막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옆에서 양념을 쳤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께서 얘기해 주신 거는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사실 올해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모든 자산 시장이 물가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고 결국 그 물가 때문에 또 통화 기축이 세게 진행이 됐으니까 물가가 내년도에 낮아진다고 한다면 사실 긴축에 대한 부담도 좀 들 수 있잖아요. 그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제 둘 다 일단은 물가와 통화 정책은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지금 이제 각동기님은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니까 바로 이제 불황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강영곤이 말씀 또 여쭤봐야 되니까 마침 이제 장표를 보니까 기업 실적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미국 기준으로는 계속 기업 실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만약에 내년도에 뭐 이렇게 물가가 좀 떨어진다던가 이런 게 하면 실적에도 악영향이 있을 걸로 좀 연관을 지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좀 별개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먼저 실질금리 말씀 주셔서 이미 실질금리 플러스입니다. 이미 10년물 실질금리는 플러스인데 실질금리 플러스였던 이유가 명목금리가 워낙 빠르게 급등하면서 그랬던 거고 이게 안정화되면 오히려 장기 실질금리는 뭐 사실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된다? 요거는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요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주식 하시는 분들과 보면 뭐가 제일 엇갈리냐면 침체 맞아?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왼쪽 차트 봐주시면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죠. 여전히 S&P는 내년도에 증액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과거에 침체가 있을 때 단 한 번도 증액이었던 적이 없으니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침체가 아니거나 실적 전망치 내려오거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야, 내가 기업 실적을 보는 사람인데 실적만 놓고 오면 침체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금 섣부르지 않나? 예를 들어 지금 그런 것도 많이 들었어요. 내년도에 침체를 다 얘기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율은 줄어들고 있더라. 지금 그 현인께서 주식 사고 계신데 침체니까 사야죠. 그분은 침체 때만 사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원래 그런 분이니까. 네, 그래서 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주식 채권이 다 힘들었으니까 내년 다 좋을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럴 수 일단은 있을 것 그거는 같아요. 제가 네. 감히 제가 주식 얘기까지 하는 건 제가 과문해서 말하기 어렵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9페이지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저도 조금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지금 전쟁 중인 유럽도 이제야 유로스탁스가 내년도 어닝을 플랫으로 보거든요. 네. 감익도 아니고 플랫. 근데 왜 그럴까를 보면 미국의 영업이익이랑 물가를 같이 그려놓고 보면 완벽하게 21년 이후에는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CPI라는 게 저희가 물건을 산 가격이지만 그게 물건 판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판매가 탐날 매출에. 네. 저는 CPI가 안 빠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이 버티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CPI가 안 빠진다라는 건 기업들이 여전히 가격 전가력이 높다라는 이야기고 CPI가 빠지기 시작하면 네. 그거만큼의 마진 스퀴즈는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저는 지금 실적이 가격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감히 평가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저 같은 탑다운 주의가 이 차트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CPI가 빠지면 실적도 어느 정도 하향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거고 그럼 과연 기업들이 지금의 높은 임금을 감내할 수 있겠는가에 네. 대해서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주식에 대한 고평가 저평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의 높은 임금을 감내하고 있는 기업들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노동 축장을 위해서 높은 임금을 주면서 할 거냐 혹은 뭐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들이 해고를 하는 것처럼
고용에 대한 니즈를 줄일 거냐라고 본다면 니즈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CPI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말씀하시는 건 또 풀어보면 CPI가 떨어지니까 즉 결국 CPI라는 건 뒤집어 보면 기업들의 매출인데 CPI 떨어지면 또 매출도 떨어지는 과거 보니까 그 연동성이 매우 높으니 그러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방송에 나올 때 매크로 지표랑 이게 향후에 기업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건 저의 역할이고요. 그것들이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냐는 그 자산을 담당하시는 전략가분들, 투자자분들이 하시겠죠. 근데 요거는 꼭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실적만 보면 경기 침체 아닌데 침체가 너무 오버돼 있지 않을까. 근데 적어도 매크로 단에서는 그거를 근거로 침체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그 주식시장 입장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인 게 장단기 금리가 맞아요. 엄청나게 역전됐어. 그냥 역전도 아니고 네. 뭐 79년도냐 81년도 이후로 뭐 최고로 역전돼 있고 그다음에 뭐 10년물, 2년물뿐만 아니라 3개월물, 10년물도 역전돼 있고 이제 3개월물 2년, 3개월물 18개월 요거 하나 남았고 거의 대부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야 이거는 거의 뭐 필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 절대 레벨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될 게 과거에는 25bp씩 움직일 때 투텐 스프레드가 30bp 역전되는 거랑 한 번에 75씩 인상할 때 투텐이 지금 70bp 가까이 역전되어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 과거에 30bp 정도가 한계였는데 이걸 2배 뚫어서 80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으니 과거보다 훨씬 큰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높은 물가에서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까지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장단기 역전폭은 더 커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레벨에 대해서보다 일단은 장단기 역전이 주는 함의들,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물이 기준금리랑도 역전이 됐었죠. 요거 하나 제가 갖고 왔는데요. 과거에 10년 국채금리랑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적이 7번 정도가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오른쪽 차트에 마이너스 막대 그래프는 인하 사이클 역전이고요. 플러스가 인상 사이클 역전인데 인상 사이클에서 역전되고 나면 한 달 안에 금리 인상이 끝났습니다. 다음 달에 끝난다는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기준금리랑 10년까지 역전되고 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 플레이로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은행이 마진이 없는 거잖아요. 조달해서 투자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갖고 있는 돈 갖고 투자하는 거랑 조달해서 투자하는 건 다른데 조달해서 벌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렇죠. 그때부터는 금융 쪽 수익이 안 좋아진다라는 네. 이야기와 진배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장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뭐 일단 저희는 침체에 대해서는 뭐 보고 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결국 말해주는 미래에 대해서는 굳이 이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떤 침체냐를 논의하는 게 저 건설적인 네. 논의라고 보는데 저희 하우스도 막 과거 같은 크라이시스를 이야기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네. 미국은. 네. 그 장단기 역전 얘기가 나온 김에 사실은 지금의 수익률 곡선을 보면 미국 기준으로 1년짜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1년부터 이제 뒤집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워드 웨이트 기준으로 선도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지금 반영하는 그런 그쵸. 커브의 형태인데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또 하우스 뷰로 봤었을 때 요번 사이클에서 터미널 레이트 하고 그다음에 언제 정도의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전환될 걸로 혹시 보시는지. 저희는 터미널 레이트는 5%를 보고 있고요. 저희가 상단 기준입니다. 상단 기준 5%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하우스 전망이 내년도 연평균 물가를 한 4.2에서 4.3 정도 보고 있는데 과거에 금리 인상 종료가 물가 대비 한 60pp 이상에서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타겟 그 물가가 2%인데 중립 기준금리가 2.5잖아요. 그 얘기는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실질 기준금리가 50에서 60pp 정도를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4.75 위에 금리 인상까지 가면 뭐 충분히 본인들이 원하는 긴축적인 레벨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터미널 레이트는 내년도 1분기 5%를 보고 있고요. 네. 인하에 대해서는 저희는 내후년에는 인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선물 포워드 금리를 보면 내년도 거의 한 4분기부터 인하를 보고 있긴 한데 일단은 내년도 인하가 바로 단행이 되려면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물가가 훨씬 더 빨리 빠져서
흔히 말하는 타겟 레인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신호까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거기까지는 보고 있지 않아서 네. 내후년에는 인하에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2019년에 보험용 금리 인하할 때 75bp 인하를 했으니 적어도 내후년에 리세션 컷이면 최소 100bp 인하는 한다. 그럼 터미널 레이트가 5%고 내후년에 최소 100bp 인하를 하는데 요거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유로달러 선물 시장에 반영된 2024년 12월 기준금리 전망을 같이 놓고 보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미국의 10년 금리 움직임은 내후년 연말 미국 기준금리 전망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0년물의 제가 생각하는 유의미한 상단은 터미널 5%에 2024년 최소 4번이다. 4%가 의미 있는 상단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4% 넘었을 때 되게 좀 불편했지만 그때 10년 되게 좋은 기회다라고 봤던 게 바로 이런 로직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최근의 시장 움직임도 뭐 5%까지는 가더라도 내후년에는 25씩 올린 게 아니라 빨리 올렸으니까 내후년에는 보험용 금리 인하 때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인하가 가능할 거다라고 이미 프라이싱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이제 뭐 시청자분들은 이제 채권 쪽 금리 쪽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일단은 기준금리는 이번 사이클 상단을 4.75에서 5% 보시는 거고 내년도 한 1분기고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전망은 계속 유지하다가 2024년부터 금리를 다시 좀 인하할 거다. 그게 뭐 리세션에 대한 보험용인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미국채 10년짜리는 1년에서 2년 정도 뒤에 기준금리 전망하고 비슷하더라. 그래서 상단이 4% 안 넘어갈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만 하나만 좀 짚어보고 갈게요. 우리 각도기님 입장에서 주식 네. 쪽 그 메인을 하시니까 지금 우리 강 의원님께서 두 가지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나는 물가가 떨어질 거니까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거예요. 결국은 물가 실적은 결국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를 네. 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금리는 더 안 올라갈 거예요. 특히 시장 금리는 어떻게 보면 고점을 이제 본 거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호재와 악재가 좀 혼재되는데 네. 어느 쪽의 영향도가 더 클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내년 1년간 계속 금리가 인하되지 않고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셨잖아요. 우리 강 의원님 네, 전망 제 맞으신 기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5%. 그러면 힘들 것 같은데. 기준금리 계속 유지하는 거는 왜냐하면 꽤 높은 금리잖아요. 5%에서 그렇죠, 그렇죠. 유지를 1년간 한다라고 하면 네. 기업들 실적이 웬만해선 다 망가질 것 같아요. 네, 내년도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 매출액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네. 기업들의 잠재 성장이라든가 그 체력도 상당히 많이 고갈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년 내내 5%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후년에 인하를 한다고 보면 기준금리가 유지가 되더라도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심지어 2년과 10년도 이미 10년은 역전됐고요. 네. 2년 금리도 기준금리 역전될 거라고 봐요. 제가 알기로는 S&P든 나스닥이든 밸류에이션 하실 때 미국 10년물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미 10년 금리는 기준금리랑 역전됐고 네. 3.6대고 저희는 상단은 사지만 내년 타겟은 2000년도 장단기 스프레드 역전 넣어서 한 3%까지도 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가지고 밸류에이션 하시면 굉장한 부담이 있겠으나 네. 말씀하신 그 부담 때문에 10년 금리는 먼저 가서 내려가서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0년 금리가 빠지는 게 분명해지면 그런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줄어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안 좋다고 주식이 안 좋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경기가 네. 언제 좋았던 적이 있나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얘기라서 뭐 어떤 금리가 더 중요하냐? 저는 기준금리는 5%로 유지될 거라고 보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네. 100%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물가는 안정화되더라도 경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장 금리는 그걸 선반영해서 어차피 내년에 인하할 거면 만기 2년짜리도 내년에 만기 안 돌아오니 네. 기준금리보다 밑에 내려가서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네. 저는 시장 유동성이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찔하게 드네요. 네. 시장 유동성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상당히. 내년도 주식시장을 전망할 때 화두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경기 침체는 진행이 되는데 또 그에 상반돼서 또 통화 정책도 그러면 마냥 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쪽에 영향이 더 클 거냐 네. 이거에 따라서 계속 논쟁이 있을 거니까
뭐 지금은 당장 결론 내기 어려우니 이런 정도로 이제 시장은 조금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 강연이 모였으니까 계속 채권과 금리 얘기를 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해외 쪽 얘기를 주로 해주셨고 이제 다시 결국 이제 국내 쪽 얘기를 좀 더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은 최근에 재미있는 게 당초는 그 이창용 한은 총재가 미국의 통화 정책에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만 미 연준으로부터는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셨던 분이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들은 대충 뭐 공감한 얘기인데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금통위에서는 상당히 톤이 좀 달라졌던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전망하신 대로 연준이 한 5%가 터미널 레이트인데 우리 요번에 터미널 레이트는 지금 3% 중반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내금리 차가 150bp 정도면 사실은 이거를 쫓아간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 쪽에 포커싱 되는 뭔가 느낌 드는데 이렇게까지 역전이 벌어지는 거가 어떻게 괜찮을까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뭐 생각하시나요? 사실 과거에 짧았지만 있었죠. 2000년도에 150bp까지 벌어졌던 적도 있었고 근데 네. 사실 그때보다는 확실히 경제 체력이나 한국의 펀더멘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 자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질적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금리 차가 벌어지는데 최근에 원달러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된 거 보면 이 총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리 차는 메인 팩터라기보다는 수많은 변수 중에 중요한 거긴 하지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일 뿐 메인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셔서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나라도 75씩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올해 글로벌 금리 인상 전쟁은 쉽게 지금 비유를 드리면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힘도 제일 센 데다가 가계 GDP 대비 가계 부채도 적은 나라가 심지어 변동금리 비중도 10%밖에 안 되는 나라가 주구장창 금리를 올리면 그렇다고 지금 여기 보시는 차트가 왼쪽 그림 한번 봐주시면요. 사실은 차트라기보다는 제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제목에 뭐 3원 불가능성 정리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나라는 금리 정책의 자율성을 포기하던 외환 시장을 포기하던 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 같은 비기축 통화, 소규모 개방 경제는 쉽게 말씀드려서 야 환율 볼래? 경기 물가 볼래? 이 강제 받은 거고 8월 달에 총재께서 연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일단은 지금은 가랑이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외환 시장을 일단은 첫 번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겠다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잡으신 거고 다만 최근에 톤이 바뀐 거는 가랑이가 찢어질 것 같으니까 바뀌셨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게 대표적으로 영국이었고 음. 한국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요 차트가 사실 이제 저희 경제 보는 사람들은 impossible trinity, 뭐 삼위일체 불가론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그러니까 독자적인 통화 정책, 그다음에 외환 시장의 안정성, 그다음에 자본 이동의 자유는 이거는 세 개 다 한꺼번에 이룰 수 없다 이건데 사실 최근에 환율이 안정화돼서 이제 조금 여유를 찾은 것 같긴 한데 안심하기엔 좀 이른 감도 있어 보이거든요. 또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환율도 다시 올라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3% 중반 정도면 충분히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 된다고 지금 보시는 그런 건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근데 아마 그것보다는 경제 체력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저희가 지금 총재께서 말씀하셨던 힌트 주셨던 중립기준금리 상단이 2.75 정도가 되는데 75bp 정도 이상이면 네. 과거에 저희가 갔던 거에 거의 흔히 말하는 2세컨 데비에이션 네. 정도의 상단 거의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3.5를 말씀하셨던 함의도 제가 볼 때는 외환 시장과 금리 정책의 비교도 있지만 결국 1번 조건, 2번 조건에서 1번 조건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핵심은요. 2번 조건이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랑 물가가 완벽하게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는 네. 이거부터 지키고 볼 게인데 이게 망가지기 시작해버리면 일단은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환율이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볼까? 아니면 경제가 진짜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준이 바뀌었을까라고 보는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발발 당시보다 회사채 스프레드가 많이 낮거든요.
한국은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뭘까라고 보냐면 저희는 체력 대비 높은 기준금리를 이미 부여받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갔다가는 뭐 좀 사단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쪽에서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전망 그리고 경제에 대한 전망 중에 경제에 대한 전망에 조금 더 이제 웨이트를 주기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 경제만 보면 높은 금리를 지금 부여받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올리면 안 되는데 이제 우려되는 거는 미 연준이 어쨌든 5%까지 올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진짜 끌려가듯이 더 올려야 되는 부담이 과연 안 생길 거냐. 그렇죠. 최근 환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거를 뭐 계속 장담할 수 있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아마 우려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뭐 우리가 조금 안심할 만한 어떤 내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한번 오히려 근데 여쭤보죠.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가치이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인 거가 중요하냐, 달러가 강세인 게 중요할 거냐 이거 두 가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저희가 지난달만 하더라도 딱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 얘기가 굉장히 신뢰감 있게 다가오면서 네. 한국 10년 금리가 4.8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최근의 시장 분위기는 당연히 감히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단은 금리 인상 미국도 후반부에 들어온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원화 약세 재료가 없어졌다기보다는 달러의 과도한 강세 재료가 어느 정도 완화된 부분들이 조금 더 네. 한은으로부터는 조금 안도감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지점이 그거예요. 지금 의외로 그 금리를 많이 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혹시나 우려했던 약세 흐름들이 크게 나타나지는 아직은 않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 달러와 강세 요인이 상당히 흐트러지면서 미국 달러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야 이게 그 한국은행에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25bp만 전원일치 했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환율에 자신이 아예 없다면 그렇게 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어떤 게 자신 있었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합니다. 근데 환율에 대한 자신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최악의 국면을 지나간 거고 흔히 말하는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저희가 12월 달에 FOMC가 없잖아요. 총재께서 말씀하셨지만 12월 달에 어떤 결정을 하고 향후에 어떤 콜을 줄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기 전에 과하게 한쪽 포지션으로 쏠리지 않겠다라는 것도 중요한 의사결정의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12월 달에 FOMC의 결정, ECB의 결정 그리고 그때까지 측정되는 CPI나 GDP 데이터들을 좀 더 보고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베이비 스텝을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일련의 속도 조절의 가장 중요한 함의는요. 중앙은행이 이제는 과잉 긴축에 대한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함의라고 저는 읽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국내 경기 지표들이 안 좋은 거는 다 아실 거고 이번에 한은 전망치가 내년도를 1.7로 냈습니다. 네. 1.7이면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잠재 성장률이 2.0이니까 공식적으로 내년에는 잠재 성장률보다 낮게 나온다는 콜을 낸 거죠. 그런데 그 1.7도 상반기에 낮았다가 하반기에 올라가서 1.7인데 지금 연준 의사록 보시면 2024년 초에 미국 GDP 갭이 마이너스로 반전할 거다라고 스태프들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이렇게 훅 반등이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그 전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하방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사실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부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이번에 이 총재께서도 미리 조금 언지를 주셨지만 생각보다 11월 물가가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미리. 네. 그래서 뭐 일회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시도 하는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물가 일변도의 정책으로 계속해서 밀고 가기에는 슬슬 네. 실체적인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거 그것들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국은 한은조차도 그동안에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에 신경을 쓰다가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은 워낙 국내 경제가 좀 위중해지니까 이제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게 됐다는 건데 사실 이제 제일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가계부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만큼 가계부채 그렇죠.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25bp도 결정적으로 사실 가계부채와 변동금리 이게 아니었다면 50bp로 할 수도 있었겠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떨리는 대목 아닌가 싶은데 많은 예. 분들이 이거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최근 현황하고 혹시나 뭐 조금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악영향을 볼 수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보시면 최근에 한국만 속도 조절을 한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이 세 개 국가들도 같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가운데 봐주시면 모기지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노르웨이는 심지어 변동금리 비중이 95%입니다. 어이구. 호주가 88%고 한국의 78, 캐나다가 50.9, 미국 같은 나라 10.4%니까 거기 가게가 느끼는 부담감은 저희랑 비교할 수가 없을 거고요. 혹시나 들으시는 분께서 오해하실까봐 가끔 기사나 보고서에서 한국의 변동금리 비중이 50%라고 나와 있는 기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틀린 게 아니라요.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는 50%가 맞습니다. 다만 한국에는 전 세계에 없는 게 있죠. 전세. 전세는 90% 이상이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부동산과 이와 연결된 가계부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세를 포함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한국 전세까지 보면 78.5%. 저는 이게 좀 더 맞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세를 제거하고 보면 사실 한국 부동산 시장을 반만 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78%예요. 거기다가 오른쪽 차트 봐주시면 비금융자산 비중, 흔히 말한 가계의 부동산 의존도도 깨끗하게 1, 2, 3등이 노르웨이, 한국, 호주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이미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선 국가들이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최근에 호주 중앙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을 종료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의 직접적인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문제인 거고 그럼 이게 실제로 우리의 지갑을 얼마나 얕게 만들었냐. 네. 제가 글 써놓은 거는 제 방법론이고요. 뭐 아무 생각 없이 쓴 숫자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략 연간으로 이자 비용이 450만 원 정도가 이제부터 지급하게 됐어요. 전체 차주가.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하고 뭐 이런 금융 쪽에 관심 많으시는 분들은 야 연간 450만 원이면 대충 월로 하면 50만 원도 안 되는데 큰 부담 없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 임금이 32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어떤 비율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1.4개월간 무급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와닿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소비자 심리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차량 출고되면 자동차 할부 금리가 거의 9%대예요. 캐피탈사들도 워낙 이거 심지어 고정금리잖아요. 자동차 할부 금리라는 게 9%대 고정금리로 60개월간 내면서 하기 쉽지 않죠. 개인적으로 자동차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아무리 카푸어라 하더라도 감당하기가 좀 어렵. 그리고 전세 대출 작년에 올해 받으신 분들은 되게 지금 비용 부담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영끌해서 산 자산들이 버텨주면 좋겠으나 그럼 자본 잠식은 없을 테니까 23페이지 여기 왼쪽 차트 봐주시면 최근에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이 5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 5개월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빨리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네요. 아마도 심리가 위축되는 거는 뭐 이건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아니 심리 위축 정도가 아니라 이 불경기를 야기하지 않을까, 경기 침체를 야기하지 않을까 일반인들은 그런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금융자산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는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소비들이 줄어들면 침체다인데 한국은 수출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메인 팩터가 돼서 침체로까지는 안 갈 거예요. 저희가 예전 카드채 사태나 이 정도의 대란이 아니면은 사실 소비가 주도하는 침체로 가기는 어려운 애초에 경제 구조고요. 한국은 수출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요거 좀 재미있는 차트인 게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이 2008년부터 저희도 이제 금융자산을 통계를 잡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금융자산 통계는 따로 없었는데 보시면 신기한 게 금융자산 증가율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주식이 좋았냐? 아니겠죠. 이게 오른쪽 차트 보시면 현금 있죠. 은행 예금. 그러니까 만약 연봉 받아서 근로소득으로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은행으로 들어와 있으면 금융자산으로 잡힙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연봉보다 주식 채권에 덜 빠지면 일단 금융자산은 올라요. 통계상. 근데 올해 3분기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는데 상반기 중에 처음으로 한국의 금융자산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연봉보다 주식 채권이 더 빠졌어요. 그래서 비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저희가 2008년, 2009년, 2010년 뭐 이때
사실 저도 시장에 온 지 엄청 오래된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부동산 쪽에서 이렇게 곡소리였던 건 처음인데 그때도 금융자산은 늘었었어요. 예. 연봉 때문이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심지어 금융자산 증가율도 마이너스더라라는 거는 조금 소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자. 이 정도 생각입니다. 네. 네. 예, 참 좋은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조금씩 정리할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어서 그러면 그 지금 이제 뭐 아까 이제 미국 금리 전망은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아까 터미널 레이트는 3.5 정도 말씀 주신 것 같긴 한데 향후에 우리나라 시장 금리 흐름은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 지금 거죠? 워낙 한 달 만에 100bp 가까이 속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레벨과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레벨도 괜찮고 방향성도 인정. 다만 이 속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될 가능성도 높고 최근에 워낙 빠르게 금리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연준이 제일 싫어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연말 연초에 이거를 균형 맞추려는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속도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한국은 미국과 달리 중립금리를 크게 상회하는 금리를 감내하기 어려운 경제죠. 변동금리도 78%고 미국 10%니까.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상단에 거의 와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내년도 1월 달에 한 번 더 올리고 3.5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한국은 저는 4분기 개인적으로 인하도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 한국이 먼저 4분기에 내년도에 먼저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2015-16년도 사이클을 보시면 미국은 2015년부터 금리 인상 사이클 들어가는데 오히려 저희가 16년까지 인하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사이클이 달랐던 게 무려 2년이었어요. 근데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이유는 일단은 저희는 올해 내년도 3분기까지는 수출 증가율을 마이너스를 보지만 4분기부터는 플러스 반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거고 내후년에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면 한국은 먼저 당연히 기대감 가지고 이미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보는 게 긴축 영역으로의 그러니까 완화 영역으로의 인하가 아니라 적어도 중립금리 수준으로 내려가자. 이런 컨셉의 인하는 가능할 거라서 내년도 4분기에 3.2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저희는 내년도 1분기까지는 인상 사이클이니까 계속해서 플랫. 네. 지금도 3년, 10년 역전돼 있지만 플랫 계속 돼 있을 거다가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스팁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쪽으로 투자가 많이 가서 상당 부분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 말라버렸어요. 거래가 완전히 말라버렸는데 저는 그만큼 뭐 정기예금을 비롯한 네. 각종 채권들, 국채, 뭐 한전채, 가스공사채 등등등 해서 너무 매력적인 금리가 있어요. 금리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채권을 사라 하는 입장이야. 너무 좋은 때가 왔다. 이렇게 좋은 때가 요 시즌 끝나면 못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기채까지도 열심히 사라. 이제부터는 안정화되는 안정적인 회사채까지도 사라 하는 입장이에요. 채권 투자 전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저희는 국채를 좀 더 선호하긴 하고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아니라 가격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바닥에서 반등할 때 제일 먼저 반등하는 게 언제나 국채고 그렇죠. 보통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국채가 바닥 잡고 올라오고 나서 최소 1개 분기 정도 있다 크레딧이 올라와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지난달부터 국채 금리 하락하고 있지만 크레딧은 아직 회복이 요원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은 국채 위주가 나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채도 어쨌든 내년도 1월까지 인상 사이클이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채를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크레딧문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쨌든 침체에 준하는 경기 여건을 보면서 국채금리 하락콜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량한 회사채 위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건설사들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리스키하게 보진 않았지만 3개월 만에 산업 전망이 바뀌니까 급격하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비우량 회사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자 이런 네. 생각입니다. 금리만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국면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뭐 저기 지금 오늘도 보면은 PF까지도 사주겠다고 하는데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코로나 때와 같은 무제한 적극 매입 가격을 대면서 하는 매입이 아니라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그래도 최소한의 그 옥석 가리기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때 저희가 환호했던 건 심지어 폴른 엔젤까지 미국에서 네. 사주겠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도덕책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 잘못 아니라는 거 아니까 다 사줄게. 네. 인데 캐피탈 콜 형태의 일단은
뭐 적극적 지원이 아닌 상태에서 너무 그렇게 리스키한 투자는 조금 지양을 하셨으면 저는 그럼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채권 투자하기 좋은 때입니까? 안 좋은 때입니까? 저는 좋을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질문 다 했습니다. 아유, 네. 잘하셨습니다. 예, 아유, 뭐 시간이 이 정도 되면 또 보내드려야 될 때가 돼서 예,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뭐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1부에서는 우리 NH투자증권의 강수원 팀장님 모시고 매크로와 또 금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